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아주 심도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서 보니까 또 되게 반갑네요. 그렇죠. 맨날 회사 안에서 보시다가 회사 안에서는 자주 못 봐. 너무 그래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못 보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네. 아침에 잠깐 왔어? 네. 그 정도? 네네. 저녁에 그래 잘 가 뭐 이런 느낌. 네, 특별히 자주 못 봐요. 섭외를 하셨다고. 네, 올해 한 달 전인가? 네, 그때 저희 둘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모처에서 이제 술 한잔 술 한잔 하다가 네. 대훈아 너 나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미리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많이들 힘들어하실 줄 알고 어떻게 그러게 말이야. 섭외를 미리 하신 거죠? 타이밍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는 아직 그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최고가 경신하다가 훅 빠지다가 또 오르는가 싶더니 또 오늘 또 훅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도 되는 거 불안해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시작할 때 꼭 그 말씀을 항상 어디 가서 이제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뭐 MC님께서 가상화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해볼게요. 네. 가상화폐랑 비트코인이랑 이제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 비트코인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제 이상한 코인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코인 종류 너무 다양해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보니까 상장된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9,000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9,000개를 다 알지는 못하고 그걸 뭐 다 알 수도 없고요. 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주변에 이더리움 뭐 이 두 개 투자하셨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은 안 해요. 그래요. 예. 그럼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지고 계시면 당장 조금은 내려가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다른 코인을 사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염려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당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하신 내용 조금씩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사실 뭐 여기 뭐 팀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연간 전망을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다가 그때 이제 코스피가 한 2,200 정도였었고 비트코인이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 그럴 때가 있었네. 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그때 불현듯이 비트코인 맨 처음 1억 얘기하다가 이제 주변 분위기가 무슨 1억이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잠깐 돼가지고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코스피 3,000보다 비트코인 3,000만 원은 빠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뭐 얻어 걸렸죠. 근데 제가 사실 그 비트코인 3,000만 원이 코스피 3,000보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사실 딱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참 우연치 않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8년으로 저희가 이제 되돌아가 보면은 그때도 이제 전 세계가 그 경제 위기가 이제 봉착을 하니까 각국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찰나에 비트코인이 이제 부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 가지 대안으로서 부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딱 제가 많이 들고 나온 차트인데 이 차트예요.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로 시장에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노란색 그래프가 그 동아시아로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는 그 그래프고요. 저게 2017년부터입니다. 네, 2017년부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북미, 그러니까 즉 미국이죠. 미국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2017년에도 비트코인 광풍이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트코인 관련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심지어 비탈리 부테린이 저기 워커힐 호텔에 와가지고 연설하고 갔어요. 루비니 교수랑 비탈리 부테린이랑 신라 호텔에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때 굉장히 뭐 했어, 대훈이? 저는 그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그때도 한참 대훈이는 하고 있었거든. 네, 저는 그래요? 이제 그때 듣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말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이후에 열풍이 이제 빠르게 식었죠. 그러면서 저 노란색 차트 보시면은 그 이후로 동아시아에서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북미, 그러니까 즉 미국 쪽으로는 이제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 차트를 보면은 미국에서 누군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누가 살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이걸 뭐 글로벌 뭐 금융 회사들이나 이제 ETF가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생뚱맞게 이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걸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사람 아니지만 작년 10월에 페이팔이었어요.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결제랑 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 한 1,200만 원이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 1,800만 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미국에서 $600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년에 저희도 이제 4월인가 이제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저희 카드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페이팔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비트코인을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자금이 들어왔고요. 올해 1월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 이제 CFO의 자리를 마스터 오브 코인으로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었고요. 2017년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비트코인 막 좋아하던 그 시절에 비트코인 사기라고 하던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ETF 캐나다에서 이미 출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관련된 ETF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서에 가면 이런 비유를 해요. 제가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사실 뭐 지금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공부를 하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버스를 탔는데 앞에 그 조종석에서 운전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아마 이름 잘 모르실 거예요. 막 로저버, 지미송, 우지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좋다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야 그 사람? 그런가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지. 근데 뭐 이제 듣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버스에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랑 잭 도르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다이먼까지 운전하는 거야?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그래? 운전석은 일론 머스크 이제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뒷자리에서 어디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 한번 거야. 이제 잘 가나 보자.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맨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전에 지미송, 로저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랑 제이미 다이먼 이거를 운전을 해? 잭 도시가 운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서 누가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하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좋게 보는 근거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기관 투자자 이제 중심의 시장인데 이 유동성 공급이 글쎄요 뭐 당분간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상승의 요인이었었던 유동성 공급이 계속 될 테고. 두 번째 기관 투자자 시장 진입의 그 시발점은 사실 아직 냉정하게 보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이 돼야 이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그 글로벌 금융회사들이나 자산운용사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헤지펀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 제가 자산운용사의 매니저인데 비트코인 펀드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이 결제를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하는 게 버튼이 나가기가 회사에 이제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가 주식을 살 때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증권사에 이제 주문을 내면은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굳이 뭐 해서 이제 그 거래소에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법인 계좌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명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그 디지털 지갑에 이게 처음에 그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됐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 2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이거 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자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끊고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블록체인은 이게 고객센터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유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유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운용사나 관련된 서비스가 나오려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도는 했었지만 SEC에서는 계속 이제 번번이 거절을 했었던 게
야, 니네 이러한 인프라도 없는데 무슨 비트코인 가지고 투자를 해?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 그동안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근데 이 길을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막 그 사기가 많았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그 말씀은 이제 한대훈 연구원이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만, 분명히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어디로 사긴 샀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 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바뀌었다는 거지 지금. 네, 많이 그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 참고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뭔가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바뀐 건 확실해, 그죠? 근데 왜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짜잔. 그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커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전통 자산 시장에서 근데 커스터디, 죄송한데 커스터디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탁 설명해 서비스, 주죠. 스탁 지금. 서비스 보관해 주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운용사에서 이걸 운용을 하다가 죽으면은 이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그 실제로 그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지갑은 실제 금고에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희가 그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온라인상에는 그런 이제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해놔가지고 바로 빠르게 이제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 매칭이 됐을 때 여기 그 금고에 있는 비트코인을 일로 뭐 충당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스타트업에서도 이게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인프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커스터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네가 뭔데 이러면서 안 맡기세요. 근데 그렇지. 이 수탁 서비스를 지금 하는 회사들이 해외에서는 피델리티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이 지금 대표적이라는 거죠. 지금 국민은행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KB은행은 해치랩스랑 지금 뭐 손을 잡고서 그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수탁 서비스를 지금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역삼동에 지금 그 사무실도 오픈을 했고 시작했군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좀 아직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결국에 전 세계에서 이게 다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을 때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은행들도 관련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미국 SEC의 ETF를 신청을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 그 윙클보스라고 영화 그 소셜 네트워크인가요? 거기서 그 마크 주커버그랑 사이 안 좋았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닮은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네. 그 형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 ETF를 그 계속 신청을 했을 때도 번번이 무산됐었던 이유가 니네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했는데 과연 니네는 보호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물론 이제 윙클보스 형제도 대답을 했죠. 저희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SEC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는 그런 ETF를 출시를 할 때 피델리티가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해줄 겁니다. 라고 하니까 SEC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해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SEC의 지금 피델리티도 실제로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된 인프라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들어오기 더 편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업비트, 뭐 빗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리테일 고객들인데 사실 코인베이스는 그 기관 투자자들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상장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앞으로 니네 비트코인 못해 이럴 건데 그 코인베이스를 상장시켜 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금융기관들이나 뭐 테크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이지만 참 설명을 잘하네요. 그죠? 공통점인가요? 설명 참 잘해. 네, 쉽게 잘하는 게 특징이지.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아니 일론 머스크도 하는데 비트코인 설마 망하겠냐? 일론 머스크 믿고 그냥 해봐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앞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지. 그런 일론 머스크만 믿고 할 수는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한대훈 연구원이 지금 설명해 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는 구석이 어떤 방패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좀 좋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릴게요. 사실 저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올해 1월에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보통 일론 머스크 정도 위치 되면은 저렇게 해시태그를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생뚱하게 비트코인을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비트코인 했을 가능성. 물론 이럴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뭔가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거에 관련된 투자나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러한 해시태그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가능성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해오는 그 업적들이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첫 번째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가 그때 비트코인 산다고 한 이후로 참 뭐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이건 사실 뭐 제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 백승나무라는 분이 그래? 올리신 거 그때 팀장님이랑 같이 봤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분도 사실 일론 머스크의 뭐 지인은 아닐 테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세요. 지금의 그 해시파워,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시파워는 중국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업장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미국으로 시장에 그 영향력이 많이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도 사실은 이제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제 뭐 지금 전기차 만들고 있고 나중에 자율주행차를 만들 텐데 저희가 그걸 탔을 때는 전기차고 자율주행차지만 이걸 이제 저희가 그 하나 이제 윗단계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모두 컴퓨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실제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으로 40대인가 60대를 모아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채굴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설명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중에 만들 그 테슬라의 그 자동차들이 하나의 이제 컴퓨터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해시파워를 이제 균등하게 나눠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채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그렇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설명을 그때 스퀘어랑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공동으로 작성을 한 보고서에 이제 그러한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글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에 딱 트위터에 한마디를 남깁니다. 트루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던데 그랬어요. 그냥 그것만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재미삼아 비트코인을 샀을 수도 처음엔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비트코인으로 구매 결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뒤를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어제 사실 뭐 저희가 뭐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어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테슬라가 그 전기차가 몇 대 판매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쵸. 어제 아쉽게도 그 기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체 10%를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 정도의 이제 차익을 남겼다라는 이제 기사만 부각이 됐는데 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90%의 비트코인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SEC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때도 우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비트코인은 아직 팔지 않았고 테슬라는 뭐 이번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좀 팔았다. 뭐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회사의 입장이랑 뭐 개인의 입장은 뭐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일론 머스크는 팔지 않고 테슬라만 이제 10% 팔았는데 그 1,100억 원에 너무 좀 저희가 매몰이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제 배신자 아니야 뭐 이런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 그런 네. 관점의 기사를 어제 많이 네, 접한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남길 것 같았으면 10%만 팔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예,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구매 결제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예,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운전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연관된 한 가지 행동이 다 좀 영향을 미치게 네, 돼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한대훈 연구원이 설명해 주신 게 되게 공부해 볼 만한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신재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한대훈 연구원이랑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는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말에 일론 머스크는 true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true인지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사실 그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을 쓴 그 최근에 기후 쪽에 거의 아이콘으로 등극하신 빌 게이츠는 사실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에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를 물어보시면은 저는 과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셨다.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약간 생각을 노코멘트 해요. 느낌. 예, 약간 노코멘트. 왜냐면은 빌 게이츠가 그분은 지금도 기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아프리카의 난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지금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ESG가 화두인데 비트코인이 받는 많은 이제 수많은 비난 중에 하나가 채굴할 때 그 수많은 전력량 이것 맞아. 때문에 그렇죠. 기후 위기가 되는데 이 와중에 빌 게이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빌 게이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되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이거 만드는 데 전력 너무 많이 써서 CO2 너무 많이 발출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연결 어떻게 되냐면 아니 그러면 신재생 남는다고 많이 했잖아. 네. 저장할 때가 필요하다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네. 네. 준비한 게 좀 더 있으니까 좀 이어가 속도를 보겠습니다. 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한 2019년까지는 참 많은 공격을 받았죠. 야 무슨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그랬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닌데 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건 디지털 형태의 금인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저한테 요즘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까 여쭤보셨지만 비트코인 지금도 사도 돼요?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뭐 다른 코인들 말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은 오늘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면은 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폰트가 약간 깨졌는데 이 차트가 금의 역대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총 3차례의 대세 상승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70년대 닉슨 쇼크 이후에 한번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격이 올랐죠. 물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금 가격이 올랐고요. 가장 저희가 눈에 띄는 2000년대에 저 가파른 금 가격의 상승.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04년에 금 ETF가 출시가 됩니다. 금 ETF가 출시되기 전에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금은방에 가가지고 뭐 금반지를 사거나 뭐 이런 방법 아니면은 뭐 정말 적격 투자자로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중적이지 않았죠. 근데 금 ETF가 2004년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일반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들도 금에 투자할 수 있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금에 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2003년, 2004년에 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ETF를 출시를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선순환이죠.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금을 또 사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됐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뭐 정확한 숫자로 그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미국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미국은 그 재무부나 이런 데에서 뭐 마약 거래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한 이제 거래가 있었을 때 그거 이제 압수한 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테슬라나 이제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사고 있는 금의 양, 그 다음에 지금 바이낸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그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도 역시 이제 미국 기업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비트코인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지금 출시가 되면은 굉장히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희망회로인데 캐나다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생뚱맞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자료 마리화나 자료도 한번 썼었는데 마리화나 ETF가 지금 미국에 출시가 됐는데 미국 출시되기 앞서서 출시된 나라가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ETF가 나오고 미국의 ETF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13개월이 약간 안 걸렸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이러한 ETF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쪽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봤는데 이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 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안 할리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만무한 거죠. 그래서 지금 5월에 비트코인 ETF 상장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상품이 4개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ETF? 네. 물론 이제 그게 저희가 좋아하는 뭐 블랙락 이런 기업은 아닌데 그 ETF가 실제로 뭐 그러니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빠질 수는 있겠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약간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불안하다. 내 자산을 넣어도 될까? 오늘 지금 이제 한 800여 분, 900분 가까이 네네네.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데 채팅이 아주 열띤니다. 지금 역시나 비트코인 핫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뭘로 움직이냐? 이거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진짜 막막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비트코인이 이게 디지털 금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지. 누가 더 많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져? 이거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변동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계속 싸우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고 다들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도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좀 그럼요. 네. 충분히 완화가 네.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금도 맨 처음에 거래가 됐을 때는 변동성이 지금의 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높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 금도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죠. 제가 사실 뭐 방송 활동 여기저기 뭐 많이 한 적도 있었고 여기 뭐 강의도 많이 나가봤지만 사실 그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악플도 많았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그게 내재 가치도 없고 이게 무슨 화폐냐 이런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금을 대체한다, 달러를 대체한다, 뭐 내일 당장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태어난 이래로 이렇게 가장 그 신생 자산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었던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2016년 이제 그때 광풍 불었을 때도 튤립 버블이야 저거 뭐 예전에 남의 버블이야 이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에 2018년에 죽을 것 같았던 비트코인은 지금 2020년, 21년에 다시 부활을 하고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밸류에이션 할 때처럼 이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그 미래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거는 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비트코인은 공급이랑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근간에는 이게 나중에 정말로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라는 거는 예전에 달러도 뭐 파운드와도 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공급 수요만 놓고 봤을 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뷰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건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업계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SK증권 뭐 저도 그렇고 한대웅 연구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 논리가 안 맞는 것 같다 안 믿으시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확실하게 그래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말해볼까요? 그 CBDC? 네. 네. 오늘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이 이슈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발행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만약에 CBDC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까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는 CBDC랑 비트코인은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비트코인은 금이랑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금이랑 경쟁을 하는 거고요. CBDC는 지금 뭐 중국이 가장 앞서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은 미국 1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가 뭐 1 USDT, 1 USDC 이런 식으로 페그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올해 2월에 통화감독청 OCC라는 곳에서 국제 간의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했던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CBDC는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CBDC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화폐와 교환 비율이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CBDC 발행을 하면 그게 1원이 되겠죠. 뭐 네. 100CBDC는 이제 100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1 USDT는 1달러가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CBDC랑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은 이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냐 싸움으로 지금 경쟁이 되는 거지. 비트코인이랑 사실 CBDC는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실물화폐나 그 원자재 뭐 자산을 쓸 때도 금이랑 달러랑 경쟁 관계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뭐 가상 화폐고 디지털 화폐 이렇게 화폐라는 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이제 CBDC가 나오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경쟁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중요한 개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연준이 가만 놔두겠냐, 비트코인을. 그래서 결국은 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건데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건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CBDC는 사실 그 각국가 특히 중국인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시키려고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특히 그 금융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나라들 그래서는 지금 가뜩이나 은행 이용도 못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은 다 있으니까 이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발행을 해서 금융 서비스, 금융 인프라를 더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BDC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실물 지폐 있잖아요. 네. 네. 지폐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CBDC가 발행이 되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현금 쓸 일이 없이
그냥 뭐 스마트폰이 아마 되겠죠.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동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CBDC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미국 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 경쟁 관계가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왜 하필 중국이 이렇게 CBDC 발행에 적극적이냐? 그냥 딱 요 차트 두 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패권 경쟁 중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야 언제 저렇게 중국이 많이 컸냐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좀 대등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격차가 많이 나는 게 금융이에요. 맞아요. 금융에서도 화폐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IMF 그 특별 인출권의 달러 비중은 벌써 40%가 넘죠. 근데 지금 그 중국 위안화 비중은 10% 남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의 위상, 그러니까 위안화의 위상이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차트는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인데 주요 통화별로 국제 결제 비율 비교를 해본 건데요. 달러는 그 전 세계에서 그 국제 거래를 할 때 40% 정도가 달러로 결제가 돼요. 근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위안화는 2%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위안화를 어떻게든지 국제화 시키려고 그동안 뭐 IMF SDR 인출권을 이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그 페트로 달러라는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해의 원유 거래소까지 페트로 위안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뭐 중국은 카드도 안 쓰고 이제 무슨 페이페이 이런 거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으니까 이 CBDC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먼저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CBDC 좀 발행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일까요? 네, 뭐 그런데 뭐 더 말씀드릴 게 저 뭐, 질문이 있어요. 네네. 여쭤봐도 돼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 아까 그 가상화폐 종류 엄청 많다고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반면에 가상화폐 관심이 있는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다른 거 잘 찾아볼래. 아직 많이 안 오른. 근데 그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방향성이 맞는 건지 아마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 두 개 대표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다른 가상화폐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대부분은 안 들어가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오늘도 지금 이제 계속 아마 그 댓글창에서 논란이 될 게 무슨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뭐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지금 불안한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알트코인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와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이 시장은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가 안 되시면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코인을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쪽에서의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보다 해외 뉴스가 더 양질의 기사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그 해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이걸 앞으로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 뭐 가령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뭐 신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탈중앙화 정신으로 뭐 좋대 이런 거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아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다 비트코인 투자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코인, 다른 코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투자를 가급적 권고를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묻지마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경제에 대해 공부하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근데 이쪽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기 멘탈 어려울 텐데 네, 근데. 스트레스 관리. 투자의 원칙은 항상 같네요. 결국엔 네. 공부 그리고 멘탈 관리, 네, 멘탈 관리인데. 심리 관리.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관련된 뉴스가 트위터 그다음에 뭐 몇몇 해외 뉴스 사이트에 좀 많이 좀 속보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방법도 요즘에는 보니까 국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해외 그 트위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가 네. 그거 계속 퍼서 번역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네. 아주 저마저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신 거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잘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인사의 말씀 듣고 저희 2부 순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상화폐 이꼴 비트코인이 아닐 수 있으니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른 코인 이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말로 꼭 공부 많이 하시고 왜냐면 이게 변동성도 크고 360일 24시간 열려 있다 보니까 멘탈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칙으로 돌아가서 투자의 기본적인 것들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위원님과 2부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